당장 혁신위원회를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언제 출범을 하느냐. 가령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윤리위원회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출범을 하느냐, 그 이전에 출범을 하느냐. 그 다음에 면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당권 경쟁의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이 권력 분화가 자꾸만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반 이준석 그룹 쪽에서 예컨대 정진석 국회 부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이준석을 비판하는 공동전선인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두 사람의 말이 온도차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 공천 혁신을 한다면서 당대표 측근인 정미경 최고위원을 분당을에 배치하는 것은 혁신도 정도도 아니고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준석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분당을, 그러니까 분당갑도 이번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당선된 분당갑도 그렇고 분당을도 그렇고 이제 보수당이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이 되면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매우 유리해지는 것이지요. 기존의 분당을을 맡고 있었던 당협위원장은 성남시장에 이제 경선에 뛰어들면서 이제 그 분당을을 자리를 내놨거든요. 이제 그거를 당협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당 대표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 대표가 거기에 자기의 측근인 정미경 최고위원을 거기에 딱 꽂아 넣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공정과 상식이 어긋난다 그러면서 이준석한테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전날과는 다르게 톤다운을 하는 겁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대표의 임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자체는 적절치 못하다. 이준석 대표는 임기가 1년이 남아있는데 뭐 물러나라커니 말라커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 갑자기 쉴드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 당권 경쟁이 가지치기를 해서 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정진석 부의장 입장에서는 당권에 대한 이제 욕심이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야만 이제 당대표 자리가 공석이 되고 자신이 본격적으로 거기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2달 전에 원내대표에 새로 선출이 됐습니다. 원내대표는 1년입니다. 따라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의 이준석 당대표가 있는 것이 내년 4월까지 자신의 원내대표 임기를 채우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새로운 당대표가 오면 어쩌면 새로운 원내대표와 이제 메이트가 되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거지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이런 겁니다. 이준석 현재 당대표는 다음 공천에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년 6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물론 새로운 당대표가 뽑히면 그 사람은 이제 공천까지 할 수 있지만요. 그런데 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준석 혁신위원회에 시비를 걸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공천 시스템을 바꾼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혁신위원회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당 조직을 정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공천 시스템을 개선한다. 세 번째는 당원 자질을 향상한다. 조직은 언제든지 좋은 쪽으로 개편을 해야죠.
그리고 당원 자질도 향상을 시켜야 되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하나만 하는 얘기처럼 들리고 핵심은 공천 시스템을 바꾼다. 그러면 공천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느냐? 전략공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통해서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당 지도부가 중앙당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지는데 전략공천이라는 대목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당 지도부가 이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지방선거는 그러니까 뭐 도지사 선거, 시장 선거, 그다음에 뭐 기초단체장 다 100%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는 20%를 전략공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 전략공천. 그런데 이제 혁신위원회가 이 당헌 당규를 손질을 해가지고 가령 전략공천을 30%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룰을 바꾸게 되면 혁신위원회에 상당한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분석인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이제 발족을 시키고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건 역시 다음 총선을 전제로 한 이준석 대표의 자기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공천 개혁이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준석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그 공천과 관련된 그 잡음이 악몽처럼 되살아날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 옥새 파동 여러분 기억나시죠? 당시 김무성 당대표였는데 김무성 당대표는 2016년에 이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을 완전 국민 경선으로 하자. 오픈 프라이머리. 중앙당에서 개입 1도 하지 말자. 이런 생각과 이런 주장을 폈었습니다.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당대표의 도장이 필요한데 김무성 대표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자 옥새를 가지고 부산 영도로 도망갔다. 그래서 그게 옥새를 나르샤 뭐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공천위원장이 이한구. 그런데 그 당시에 들렸던 말 중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공천위원들이 이르삼 홍길동을 여기 부산 어디에 대구 어디에 공천하기로 그렇게 이제 공천위원회에서 됐는데 이한구 위원장이 누군가의 전화를 받으러 잠깐 복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한구 위원장이 돌아와서 그동안 공천위원들이 했던 논의 과정 다 없던 걸로 하고 전화 받은 내용으로 공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천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외부의 친박 논쟁에 휩싸여 있었다. 공천위원회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친박이냐, 아니 누가 더 진박이냐. 그래서 이 공천 파동, 옥새 파동을 겪으면서 당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바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중질환이 벌어졌고 그 당시에 뭐 국민의힘이 180석까지 볼 수 있다 그러는데 결국은 122석을 얻는데 불과했지요. 그래서 어떤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것이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됐거든요. 만약 그때 국민의힘이 180석 또는 150석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탄핵 소추안이 그렇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 왜 그렇게 됐을까를 따져보면 사실은 2016년에 그 총선 때 옥수의 파동 때문이다. 공천 파동 때문이다. 진박 공천 파동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목소리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조짐을 보니까 뭐 혁신위원회, 그다음에 이준석의 윤리위원회 회부, 그다음에 안철수를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이 당권 경쟁자들, 혹시라도 이런 와중 속에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임 대통령하고 달리 여의도 내에 그 국민의힘 내에 윤석열 계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층이 두텁지는 않습니다. 윤핵관들이 신주류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이렇게 밀착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중반기에 들어서면 그러니까 내후년 국회의원 총선이 있을 때쯤 되면은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 곁을 떠나는 원심력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주변 가까운 윤핵관들이 이제 윤리위원회와 함께 이 이준석 당 대표의 이른바 상납,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납을 받았나? 아무튼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것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조만간 이제 한 보름쯤 뒤에 결판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판을 내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크게 요동칠 것이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전여옥 의원이 참 뭐랄까 핵심을 찌르는 분석을 내놓을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 한 대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왜 이준석 대표는 총선 전에 당 대표직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년 6월이면은 총선을 1년 앞두고 당 대표직을 내놔야 하는데 어떻게 공천권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좀 앞뒤가 틀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전여옥 전 의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전략공천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상향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공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스템을 바이 더 네임 이준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공천 룰을 정하는 것 자체가 공천권 행사로 볼 수 있다. 바이 더 네임 이준석. 영어 표현 go by the name of 이준석 그러면은 이준석의 이름으로 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전여옥 대표가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비록 총선 1년 전에 물러난다고 해도 그 공천의 룰이 이준석 딱지가 붙은 공천 룰이다. 이준석 라벨이 붙어있는 공천 룰이 되는 거다. 새로운 개편된 공천 룰 goes by the name of 이준석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사실상 2024년 국회의원 선거도 국민의힘 후보 공천 과정은 이준석이 지배하는 그런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전여옥 의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